민사소송법 3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강의안 58쪽 불법행위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불법행위지는 이제 불법행위를 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불법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불법행위지에는 만약에 가해행위지와 손해발생지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불법행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대전과 서울 모두 불법행위지에 해당이 되고요. 두 군데 다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59쪽 부동산 소재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에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됩니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한다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이 돼서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이제 관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지금 말했다시피 부동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를 제때 지급해 주지 않아서 부동산 매매 대금 또는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여기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재산권상의 소송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재산권상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의무이행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이행지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다음 관할고등법원 소재지가 특별재판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할고등법원 소재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되는 이 규정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 민사소송법에 도입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 관할고등법원 소재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되느냐? 이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내려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그러니까 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다는 거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편의상 특허권 등이라고 할게요. 이런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하고 이러한 특허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작권이 있겠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든지 하는 소송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은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이 된다. 좀 어렵죠? 맨 처음 쫙 읽어서 탁 와닿지가 않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그 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여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이거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온라인 강의라 판서가 어려워서 제가 A4 용지에 미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볼 사례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원고 A는 주소가 전주예요.
그리고 피고 B는 주소가 창원이에요. 그래서 전주에 사는 원고가 창원에 사는 피고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보통 재판적이 인정되는 법원은 어디죠? 보통 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잖아요. 피고의 주소지는 창원이죠. 그러니까 보통 재판적이 인정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이건 뭐예요? 재산권상의 소송이죠. 이때는 뭐예요? 채권자의 주소지. 여기서는 원고죠. 그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고죠. 원고. 그래서 이때 원고의 주소지 법원, 전주지방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송에 있어서 보통재판적은 창원지방법원에 인정이 되고 의무이행지 법원, 전주지방법원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관할고등법원 소재지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 이 경우 보통 재판적인 창원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에요. 부산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죠. 부산지방법원은. 그러니까 부산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전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죠. 광주고등법원. 그럼 광주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어디예요? 광주지방법원이죠. 그래서 여기 관할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 응?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니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법원의 관할만 인정하면 되지 왜 굳이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에까지 관할권을 인정을 했느냐? 왜 이런 규정을 뒀냐 하면요. 이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특수한 법 지식이 요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저작권, 특허권,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그 전담 재판부가 있는 그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법원 중에 그런 전담 재판부가 제일 많은 지방법원이 어디냐 하면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중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규모도 제일 크고 이런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또는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관할고등법원 소재지에도 특별재판적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이 당연히 관할권이 인정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보통재판적이 인정되는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을 인정을 한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한번 볼까요? 59쪽 두 번째 단락이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여기까지는 앞에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전속관할로 한다. 전속관할로 규정을 해놨어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전속관할이란 얘기가 아니고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보시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 한번 보죠. 자, 원고 A가 지금 피고 B를 상대로 이번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주소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원고는 전주에 살고 피고는 창원에 살아요. 자, 이 경우 자, 보통재판적 피고의 주소지 법원, 창원지방법원. 그 다음에 이게 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법원, 전주지방법원. 이건 앞서 살펴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가 어디예요? 창원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부산고등법원이죠. 부산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소재지는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고요. 광주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전속 관할로 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야?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 이 전속관할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이 특정 법원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한 거예요. 거기만 관할권이 있어. 이게 전속관할이야. 응? 그럼 뭐예요?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관할법원이 아니야. 그럼 어디만 관할법원이야? 여기만 관할법원이야. 여기만. 응?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을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여기는 관할권이 없어. 여기는 관할권이 없고 여기에만 관할권이 있어. 왜? 전속 관할로 규정해놨으니까. 전속 관할로. 그런데 여기 보면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돼 있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자, 60쪽 한번 보세요. 60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60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당사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아까 뭐라 그랬어? 관할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전국에 고등법원이 몇 개 있냐면요. 5개 있나요? 아니에요. 6개 있어요. 6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5개가 있었어요. 근데 2019년 3월 1일 날 고등법원이 1개가 더 생겼어요. 어디에? 수원고등법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법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 다음에 수원고등법원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은요. 이 6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뭐라고? 전속관할이야. 전속관할.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특칙을 두고 있어. 당사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제기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가 이제 지방법원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응?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 전담 재판부만 25개인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 다른 지방법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특허 전담 재판부가 엄청 많아요. 다른 지방법원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떤 특허 관련 소송을 재판을 받게 된다면 특허 전담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록 법원까지 오는 이동거리를 고려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는 안 되지. 광주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전속 관할인 특허 소송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제기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 사례에서 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속 관할이지만 어디에도 제기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관할고등법원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입법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된 문제도 법원 공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에 이제 관련 재판적이 있어요. 관련 재판적은 내가 아까 지난번 시간인가요? 제가 그 관련 재판적은 뭐라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따라서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따라서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강의한 60조 관련 재판적 한번 보죠. 관련 재판적. 한 개의 소로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 관할권이 인정이 되면 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따라서 관할권이 인정되는 거. 이게 관련 재판적이야. 관련 재판적.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한번 보죠. 자, 지금 대전 사는 원고가 대구에 사는 주채무자가 아닌데 피고. 자, 다시 피고로 바꿨어요. 피고로 바꿨어. 자, 대전에 사는 원고가 대구에 사는 피고를 상대로 해서 광주에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청구가 몇 개야? 2개야. 소송물의 대상이 2개라고. 하나는 부동산 인도 청구,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렇게 2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서 2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보죠. 이때 비록 소송은 하나이지만 사실은 2개의 소송이 병합된 거예요.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가 지금 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한번 보죠.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 있어서 자 부동산 인도 청구만 하는 거 요건 살짝 잊어버리시고 부동산 인도 청구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경우 보통 재판정은 어디죠? 피고의 주소지 법원 대구지방법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에 관한 소송. 그건 뭐였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특별재판적 인정된다 그랬죠? 부동산 소재지 법원, 광주지방법원의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만 살펴보자고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만 얘는 잊어주고 얘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도 자 보통 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니까 대구지방법원. 그 다음에 이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주소지, 원고의 주소지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대전지방법원이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 있어서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둘이 중복되는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둘 다 관할권이 인정이 되죠. 그죠? 둘 다 관할권이. 그런데 만약에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는 관할권이 있죠. 그죠? 관할권이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관할권이 없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관할권이 없으니 얘는 분리를 해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소송 사건을 이송시켜야 되나요? 둘 다 관련 청구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금 피고가 어떤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인도를 구한 거고 인도할 때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아니면 무슨 손해가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피고가 뭐 이 부동산에 무슨 화재를 뭐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를 발생시켰다든지 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거야. 관련 청구야. 그런데 얘는 따로 떼어가지고 다른 법원에 보낸다고요?
그럼 판결이 무슨 저촉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소송 비경제적이죠. 그죠? 관련 청구인데 따로따로 재판받는다는 건. 자, 이런 경우에 자,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얘는 관할권이 있지만 얘는 관할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에이 그냥 관할권 같이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이 병합된 청구 중에 하나만 관할권이 인정되면 얘는 뭐에 따라서 관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광주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재판적도 의무이행지도 아니지만 뭐가 인정돼?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다. 그래서 관련 재판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어요.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관할권이 있지만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는 대전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 뭐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다면 이 병합된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인정하자. 이게 관련 재판적이에요. 관련 재판적. 응? 그런데 60쪽 관련 재판적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죠.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관련 재판적은 이렇게 청구가 소송물이 2개 이상 병합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적용이 돼요. 응? 관련 재판적 규정은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공동소송이라는 게 뭐예요? 원고 또는 피고가 2인 이상인 경우가 공동소송인데 이 공동소송에 대해서도 관련 재판적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공동소송에 있어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예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대전에 사는 원고가 대구에 사는 주채무자, 그 다음에 광주에 사는 보증인은 광주에 살아요. 내가 일부러 그냥 이렇게 장소를 나눠놓은 거야. 이래야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사람을 왜 주채무자, 보증인을 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지, 원고가. 그러니까 대전에 사는 원고가 대구에 사는 주채무자와 광주에 사는 보증인을 공동 피고로 해서 지금 대여금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경우에도 얼핏 보기엔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소송 같지만 실은 2개의 소송이 병합된 거야. 원고와 주채무자 간의 소송, 원고와 보증인 간의 소송이 병합된 거예요. 이때도 한번 보죠. 원고와 주채무자 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자, 보통 재판적 어디죠? 얘네 둘 간의 소송에서는 보통 재판적 피고의 주소지 대구지방법원, 의무이행지 이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자 원고의 주소지 대전지방법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원고하고 이 보증인 간의 소송, 원고하고 보증인 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보통 재판적 피고의 주소지 광주지방법원. 그 다음에 의무이행지 채권자 원고의 주소지 대전지방법원이죠. 응?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둘 다 관할권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보증인에 대한 소송에서는 관할권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원래 관할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관할권이 있지만 보증인에 대한 소송에서는 관할권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약에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야, 보증인에 대한 소송은 이거 대구지방법원에 관할했으니까 광주지방법원으로 보내.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에서 따로따로 재판해요. 그럼 소송 비경제적이잖아. 관련 청구인데. 그럼 또 어떻게? 이거 판결이 모순 저촉될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비록 보증인에 대한 소송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지만 어떻게 관련 재판적으로 그냥 관할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관련 재판적이 어디야? 광주지방법원이야. 반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어. 그럼 원래는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관련 재판적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관련 재판적 대구지방법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련 재판적이야.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하나의 소송에서 묶여 있으면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 있으면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청구, 어느 하나 공동 소송에 대한 그 소송에서 관할권이 인정되면 나머지 청구, 나머지 공동 소송인에 대한 소송에서도 그냥
관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관련 재판제예요. 이게 관련 재판제. 자, 우리가 지금 토지 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자, 토지 관할에는 재판적이 몇 개? 3개 있다 이거였어. 보통 재판적, 모든 민사 사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 특별 재판적, 특정한 민사 소송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판적,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응?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거나 또는 공동소송의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 또는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 한 명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에서 관할권이 인정되면 나머지 청구,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에서도 따라서 재판적이 인정되는 게 관련 재판적. 그러니까 토지 관할에는 이렇게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관련 재판적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응?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러면 일단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